네,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주 미국 시장 CPI에 좀 안도를 하면서 다우지수가 4만 선 돌파하긴 했지만 너무 경기가 꺾이는 것은 또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노랜딩이냐 연착륙이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경제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의 시장은 그러니까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받아들이는 네. 경기의 악재를 증시의 호재로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이 결국은 다시 금리 인하로 좀 더 강하게 돌아설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고요. 다만 문제는 이것이 이제 정말로 연준이 원하는 연착륙으로 갈 거야의 문제는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된다. 아직은 확신하기는 좀 이른데 실제로 미국의 실질 소매 판매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전체 GDP의 70%가 소비고 그 소비의 40%가 이 소매 판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매 판매를 그냥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거하고 실질적인 그런 소매 판매를 살펴보면 지난 20여 년간의 장기 추세선을 이탈하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물가를 감안한 소매 판매가 올해 들어와서는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좀 우려스럽고 굳이 다행스럽게 얘기하면 이것이 안정적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물가까지 잡혀주면 이제 시장이 그리는 연착륙, 골디락스 갈 수 있을 텐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원래 미국의 소비라는 것이 안정세를 유지하기보다는 강하다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가끔 나타났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되면 물가는 안 잡히고 만약에 소비까지 둔화되면 이게 이제 소위 걱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개월간은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보다는 그 숫자들을 정말로 연준이 말하듯이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실질 소매 판매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근 그 연준 위원들 대체적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의사록에서도 신중한 금리 인하 의견들 많이 공개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는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얘기들을 미국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테이블 위에서 금리 인상 카드가 없어졌다, 올라왔다, 이런 얘기하는데 확실한 거는 금리 인상 카드는 이제 제껴놓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거꾸로 금리 인하 카드도 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유는 연준이 지난주에는 시장은 환호했지만 CPI 안에 뜯어보면 소위 연준이 선호하는 초근원 서비스 물가.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슈퍼코어란 말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슈퍼코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식품과 에너지와 주거비까지 다 제하고 난 서비스 물가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지금 마지막 4월 달이 4.9%까지 오히려 다 올라왔어요.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데 지금 검정색 선이 지금 초근원 서비스 물가거든요. 결국은 자가주거비, 파월이 그렇게 기대하는 자가주거비 물가에 내려오는 속도 내려오긴 하지만 여전히 천천히 내려오고 여전히 높고 5.8%고 서비스 임금과 연결돼 있는 초근원 서비스 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4.9%까지 찍었기 때문에 연내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다시 두 번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쉽게 꺼낼 수 있을 상황의 물가 수준은 분명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금리 인하 카드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혹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발언도 있었지만 시장은 일단 9월 인하는 말씀하신 대로 좀 확신하는 듯한 모습인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에 하나 9월에 금리 인하가 있다면 그 전에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됐을 거라는 전제가 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그것이 금리 인하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을 거냐? 전 그렇진 않고요. 채권은 좋겠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썩 좋은 카드는 아니다.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전 그렇게 생각하고 여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리 연준이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모든 결정을 한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가면 미국의 대선은
사실은 7월 이후부터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 끼어드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리려고 한다면 6월 이전에 다 마무리를 져야 되고요. 저는 금리 인하가 첫 번째 카드를 많이 쓸 수 있다면 11월 FOMC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는 대선 바로 직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 카드가 9월에 나올 가능성은 경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쉬워 보이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9월 금리 인하보다는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계신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간 22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AI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오히려 좀 하락하는 양상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세기의 관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간 S&P 500을 끌어올리는 지수 끌어올리는데 4분의 1을 엔비디아 혼자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도 지금 엔비디아가 한 80% 올랐고요. 지난 한 달간도 한 20%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한 그러한 종목이 돼버렸는데 지금 눈높이가 엄청 높아져 있다는 게 좀 부담이다. 이제 이게 좀 걱정스럽고 이번 그 컨센서스를 놓고 보니까 이 회사는 전년 동기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분기보다 얼마나 늘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 얼마나 늘었을까를 보면 매출은 19% 전분기 대비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EPS는 21% 정도 더 늘어났을 거다라는 게 현재 컨센서스고요. 이게 그걸 그럼 전년 동기비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매출은 거의 180% 3배 느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500% 6배 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주가가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향후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 한 40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난 4개 분기 동안 컨센서스보다도 실제치가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이걸 우리는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죠. 평균적인 서프라이즈가 4개 분기 동안 한 20% 됐었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결국은 10에서 20%의 서프라이즈를 내줘야만 시장의 눈높이가 충족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력이 점점점 더 거세지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지 시간 20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부담이긴 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실적 발표 앞두고 골드만삭스는 주가 전망 좀 상향하기도 했는데 주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어도 이제 엔비디아가 포함된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러한 투자 하드웨어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내년까지도 물량이 꽉 차 있다니까 상당히 소위 이제 실적의 그런 강세 유지되면서 주가 흐름이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그 AI GPU나 관련된 HBM을 사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AI 고객사들 이 돈을 벌 거냐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 흐름을 잘 보다 보면 M7 중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여전히 지난 한 달간 좋았는데 이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사다가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메타,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 3사의 지난 한 달간 주가 수익률을 보면 S&P 500만도 못합니다. 이제 부진해지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AI 투자 다 좋은데 그 투자해갖고 정말 돈 벌 수 있어를 투자자들이 깐깐하게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이 AI 투자가 마냥 지속적으로 우상향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고객사가 돈을 버느냐로 연결되는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M7 중에서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부진하고 있다. 시장은 정말 돈을 벌 수 있어를 묻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올해 주도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인데요. 하지만 최근 근래 미국 빅테크들이 좀 주춤하면서 이제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 실적 개선이 이미 선반영돼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종목별로는 다 다르겠지만 부담스러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그 PBR 기준으로 한 2.2배, 2.3배 정도 거래되는데 이게 최상단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됐고 결국은 그러니까
PBR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멀티플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그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첫 번째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HBM,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느냐 여부가 여전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는 가장 핫하고 모멘텀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고요. 어쨌거나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들어가도 물량을 얼마큼 받느냐 또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장기 그러한 평균 PBR 대 한 1.6배로 평균 정도로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이유가 그거다. 따라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납품 여부가 결정되느냐 여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물량 확보를 하느냐 여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주가 갭, 그런 밸류에이션 갭을 메꾸는지 여부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돼 있었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HBM 개발 임원들의 일부가 엔비디아를 방문하기 위해서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5월 17일까지 이번 달에 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19만 원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 하이닉스 질주도 계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결국은 실적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에 매수가 계속 몰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소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는, 결국 똑같은 돈을 벌어도 거기에 대해서 더 후하게 쳐주느냐 덜 쳐주느냐 입장에서는 더 후하게 쳐주기에는 이미 이제 목에 찬 밸류에이션들이 다 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수준만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더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사들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결국은 HBM과 GPU를 납품받아서 말씀드렸던 메타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돈을 버는지 여부가 결정이 돼야 이 장기 사이클이 AI 관련된 투자의 지속성 여부가 결정될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만약에 멀티플 익스펜션이라는 레벨업이 되려면 결국은 고객사들의 투자 사이클이 좀 더 높아지고 오래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이런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중국의 소매 판매 보면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경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은 되게 안 좋은데 주가는 좀 좋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크고 정부의 그런 부양책, 강한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그 소위 개인들이 가게에서 지갑을 안 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월 달 원래 예상한 소매 판매가 3% 중반대, 3.7%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한 2% 중반도 안 2.3, 4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가게, 가정의 순자산의 70%가 집입니다, 부동산. 근데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신감을 잃고 있는 거죠. 역으로 우리가 보통 부의 효과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웰스 이펙트. 집값이 올라가면, 내 가진 자산의 평가가 올라가면,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면 왠지 기분도 좋아지고 하나 더 사고 밥도 더 비싼 거 먹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은 정반대를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가 열려져 있는데 중국의 지금 신규 주택 가격이 4월 달에 마이너스 3.5%, 그다음에 기존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거의 한 7%. 결론적으로는 지난 10여 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중국의 주택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 그 완강한 시진핑의 주머니를 열게 만드는 결국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 만일 거기에서 제대로 된 재정 부양책이 나와서 결국은 우리 중국 사람들의 그러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재정 부양책이 나와준다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지금 중국의 지금 바닥을 만들고 주가 올라가는 측면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 가계 순자산의 70%가 부동산이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중국 LPR 발표가 있었는데 뭐 사실상 기준금리인데 동결이 됐습니다. 어쨌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난 2월에는 뭐 한 차례 인하를 한 바가 있고 앞서 말씀해주신 뭐 지표들로 보면은 아직 부양책이 뭐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추가 뭐 중국 당국이 더 내어놓을 카드들이 있을까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중국 정부가 특별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장기 채권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30년물, 이번 주하고 지금 5월 말까지 해서 6월 총각까지 해서 20년, 50년짜리를 추가 발행해서 총 1조 위안을 발행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0조 원 정도 규모 정도 되는데 아직 뭐 다만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투입을 해서 지금 미분양 난 주택들도 일부 사들이고 또 그다음에 결국 산업 쪽으로도 쓰지만 일부는 결국 중국 국민들이 기존에 오래됐던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바우처, 옛날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채권 발행하고 나면 그것이 이제 뿌려지는데 시간이 일부 걸리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만약에 제대로 된 패스로 간다면 충분히 경기 부양의 그런 기대감은 다시 살릴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주부터 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점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일본의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5%로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뭐 성장률 1.3%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도 해제를 했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이제 최대 딜레마가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금 금리 올리는데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사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못 올리다 보니까 환율이 깨지고,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본 가계의 실질 소비는 지금 지속적으로 역성장을 하고 있게 된 상황이 됐고요. 결국 그것이 일본의 지금 GDP 역성장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일본은 약간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블룸버그에서 흥미로운 서베이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 한 400개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안전자산 통화로서 어디 통화를 선호하냐를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겠지만 지금 재밌던 건 뭐냐면 엔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투자자, 캐나다 사는 투자자들은 거의 80~90%가 미국 달러를 안전자산 통화로 표시했고 유럽 쪽은 스위스 프랑하고 미국 달러를 한 반반 했습니다. 근데 거의 3대가 일본 엔화잖아요. 이 세 개 지역 모두 아시아권포의 세 개 지역 모두가 3% 정도밖에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준 겁니다. 결국은 일본 엔화의 기축통화의 지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그러한 정책의 그런 폭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 좋긴 하지만 이 엔화의 흐름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는 것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좀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고 엔 강세에 투자하는 그러한 좀 요즘에 전략이나 상품들이 제법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엔화 약세 여파가 성장률 둔화로도 이어졌고 엔화의 기축통화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일본 투자는 좀 유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다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자면 미국 다우지수도 4만선 넘어선 맞고 코스피도 어쨌든 2,800선을 좀 터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까지 좀 답답한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 상승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최근의 흐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보기에 할 만큼 하셨고요. 네. 앞으로 해야 될 건 기관과 외국인들이 결국은 주도하는 수급적으로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한 3개월 흐름을 보면 확실히 수익률을 많이 낸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종목들, 당연한 얘기겠지만 결국은 업황이 좋은 분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흐름과 조금 다르게 금융업종의 수익률이 연초 이후 지난 한 달간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들의 주가에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도 좋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분야가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확산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의 유인을 끌어내는 그런 정책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남은 5월 시장 어떤 이슈들에 좀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지 조언도 해주실까요? 당장 우리가 아까 봤던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단일 이벤트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소비하고 고용, 이거 이제 계속 발표되는 거니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요즘 제일 보고 있는 것은 중국과 유럽의 무역 마찰입니다. 사실은 일부는 뭐 미국의 그런 관세 세게 보이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용두삼이고요. 왜냐하면 중국 수출에서 이번에 3대 품목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 셀,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분량은 1%밖에 안 됩니다. 절반이 다 유럽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유럽하고 EU 행정부하고 중국과의 이 무역 마찰, 이런 교섭이 향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은 워낙 주목받는 이슈긴 한데 중국과 유럽의 무역 마찰도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송재경 디멘저 투자부문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